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20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해보려 했지만 처음 고민한 지 2달이나 지나서야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 글이 길어질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작년 12월 2일에 아버지와 큰 실수를 저지른 후로 평생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저와 2살 어린 18살 여동생, 15살 남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후 저희 남매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비위생적인 양육 환경과 청소되지 않은 먼지 쌓인 집, 이틀 이상 지난 신밥, 섞이고 섞인 반찬 등 여러 문제가 쌓였습니다. 아버지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저희는 결국 엄마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지만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은 엉망이었고 밀린 빨래와 설거지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저도 동생들도 너무 어려서 그런 환경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실 때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고 식사는 간단한 한 그릇 음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밥이 있어도 먹고 싶지 않았고 먹지 않은 걸 들키면 혼날까봐 밥을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너무나 속상해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결혼 당시 사랑이 없이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1991년 11월에 결혼하셨고 1년 후 가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엄마에게서 들은 옛날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저를 임신한 동안 아빠와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이 가까워져 배가 불러오던 시기에 엄마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아빠에게 애가 나올 것 같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가봐라 며 내버려 두셨고 할머니는 잠깐 아픈 거다. 병원은 천천히 가봐라 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양수가 터졌고 그제서야 아빠도 사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더 들까봐 일부러 구불구불한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양수가 터지면서 제 생명에도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아기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으며 엄마는 산후조리도 없이 출산 당일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바로 시골로 돌아가 일을 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 그 지경이 되도록 넌 뭐 했느냐. 애가 죽으면 네 탓이다. 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엄마에게 병원에 하루도 입원시키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마께서 한 번은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너무 부럽다. 그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고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느냐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태어난 날 아빠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모임이 있다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둘째 동생이 퇴원하던 날에는 낚시를 하러 가셨고 셋째 동생이 퇴원하던 날에는 시골 일을 돕느라 엄마 곁에 있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빠는 공무원 능력시험 공부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퇴원한 후 우리 가족은 작은 주택으로 분가하여 살았습니다. 제가 2살이나 3살쯤 되었을 때 공부하는 아빠 옆에 가서 놀아달라고 다리 위에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저를 던지며 엄마에게 나 공부하는데 애를 왜 들어보내냐 며 큰 소리를 내셨고 놀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다시 아빠 곁으로 다가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인지 상상하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엄마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언어 폭행을 보면서 자랐고, 우리 남매도 다르지 않게 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보통 폭력적인 남자들처럼 술을 마셨을 때만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아빠는 저희 남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남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빠는 인상이 좋다고 칭찬받고 정말 잘하고 살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따뜻한 조언이나 위로의 말 없이 무조건 체벌로 이어졌고, 경찰이 범인을 신문하듯 의자에 앉혀놓고 언성을 높이며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 사소한 이유로 엄마를 괴롭히셨습니다. 휴지를 왜 여기에 놓았냐?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 내가 전에 쓰던 컵이 왜 여기 있냐며 불평하셨고, TV 옆에 당신이 두었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다고 왜 안 치우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잠든 새벽에 아빠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우리 남매와 엄마를 불러 다 같이 죽자며 공포에 떨게 하셨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집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변하는지 귀신이라도 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모습을 자주 봐왔기에 아빠 앞에만 서면 저도 모르게 떨게 되었고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의견을 주장할 줄 모르고 남들 앞에서 위축되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춘기도 더 빨리 왔고 반항심도 커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맞고 욕을 들어야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도 점차 끝나가고 엄마의 마음을 여자도 여자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아빠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이야기가 길어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차도 2대나 있으면서도 엄마는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때문에 차를 가지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차량 유지비가 더 든다며 반대하셨고 엄마가 내가 가진 차 하나만 양보하고 같이 쓰자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10년 전쯤 엄마는 아빠의 한 달 300만 원 월급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무직의 주부로만 살다가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다는 불안감에 나중에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따셨습니다. 후에 아빠에게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다고 물었지만 아빠는 그게 무슨 소리냐, 유치원에서 애 하나 다치면 내가 책임질 거냐 며 부정적인 말들로 엄마의 희망을 짓밟고 자립 능력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엄마는 항상 무시당하고 아빠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또다시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동생에게 물었지만 동생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빠가 엄마와 다투다가 또다시 폭행을 가하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후 아빠가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귀를 막고 있던 제 동생들을 불러 왜 엄마를 말리지 않았냐 몇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생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안경을 쓴 동생에게 안경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더니 동생이 안경을 벗자마자 큰 손으로 얼굴을 3번, 4번, 5번 내리치셨다고 합니다. 남동생에게도 같은 폭력을 가했으며 남동생은 부엌과 거실 사이 약 2m의 거리를 뒷걸음질치며 발로 차이고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동생들은 너무 놀라고 상처를 받아 목 놓아 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동생은 겨우만 1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도 엄마에게 시비를 걸며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넘어뜨린 후 양쪽 팔을 잡아둔 채 때리고 냄비로 내리치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날 아빠는 9시 뉴스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그런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볼 수 없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를 때리는 소리, 악을 지르는 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누르다 겨우 전화를 걸었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엄마의 비명 소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단순히 아빠를 말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 아빠지만 어쩔 수 없이 될 대로되라며 정말 그러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고 2분 만에 경찰이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아빠는 갑자기 침착해지며 경찰을 맞이했고 경찰 아저씨는 여기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무 일 없습니다라며 경찰을 웃으며 돌려보냈고요. 그게 좀 전에 그 살기 가득한 목소리였는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신고했냐고 다정하게 묻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반응은 커졌고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내가 했다고 제발 그 지랄 좀 그만하라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때부터 온갖 자식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속이 시원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로 나아졌다면 제가 더 죄송해하고 나중에 사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빠는 자식이 하는 말에 상처받기는커녕 정말 모에 홀린 사람처럼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수험생이 되었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학업 스트레스,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의 스트레스로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됐고 컴퓨터, TV 등으로 빠져 살았습니다. 살은 점점 빠지고요. 저는 아빠한테 내 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살면서도 저희 남매 때문에 가정폭력 3단 같은 데도 엄두를 못 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면서도 아빠가 잘못되면 우리 남매는 어떡하냐며 참고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바보같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능 4탐 선택 과목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법과 사회도 혼자 독학했고 더 내 생각을 말하고 아빠한테도 정말 심한 말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잠잠하다 작년 10월쯤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학원에서 돌아와 배가 고파 라면을 먹는데 아빠가 너 왜 라면 먹냐 이따가 다 같이 밥 먹지 왜 먹냐며 괜히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도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지 정말 그런 사소한 일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아빠한테 큰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왜 또 소리를 지르냐 제가 배고파서 간식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도대체 집에 와서 왜 그렇게 시비 걸 것들만 찾냐라면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미쳤냐라며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맞는 것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욕을 들었으니까요. 방금 뭐라 했냐라며 전 또다시 반항했고 아빠는 갑자기 크게 웃으시며 그래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난 이제 너 모른다. 너 투명인간이지 내 눈엔 안 보인다. 지금 내 앞에 검은 물체 뭐냐 비켜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공부하던 여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그게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유치해서요.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무거운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구는 모습에 할 말이 없어졌고, 그날 이후로 정말 아빠하고는 투명인간을 마주하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요. 이제 저도 동생들도 다 컸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울 때 상황 판단도 다 되는데, 동생들이 가서 조곤조곤 타일러도 언성부터 높이고는 더러운 엄마한테 너부터 소리 질렀다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십니다. 엄마가 주말에 저랑 동생 자는 방 와서 아침에 같이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자기 출근하는데 배웅 안 한다고 화장실에 엄마가 걸레 담가놨던 그 구운 물을 들고 와서는 얼굴에 부었습니다. 미친년이라는 말도 함께요. 참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19년 동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은 또 엄마한테 괜히 성질내고는 자기 분을 못 참았는지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일부러 입에 손에 집어넣고 억지로 토해내셨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나이 먹은 중년의 아빠로서의 행동인가요? 그리고는 그 토해낸 것을 엄마 방 문지방에다 다 뱉으셨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십니다. 거실에 깔고 자는 이불은 그대로 개우지도 않고요. 전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너 당장 치워 내가 치워라고 소리 질렀고, 그 말에 콧방귀를 끼고는 화장실 슬리퍼에도 다 묻히더라고요. 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토해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 속에 들어가 눕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그 슬리퍼를 손끝으로 들어 자로 누워있는 아빠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문지방에 있는 토해낸 그것들을 담아 아빠 얼굴에 또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진짜 미쳤지라며 덜덜 떨며 울며 소리를 질렀고 정말 이성을 잃은 채로 달려가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동생들은 놀라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엄마도 정말 놀라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셨습니다. 저는 수능날에도 집과 멀리 떨어진 고사장에서 봤기 때문에 차가 없는 엄마는 그 추운 날 제게 미안하다며 아침에만 같이 택시를 타고 절 배웅하셨고 시험이 끝나고 고사장 앞에 많은 부모님분들 사이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격려를 받고 축하를 받고 위로를 받는 다른 또래 친구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요. 그때 그날 이후로 집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있었고 12월 2일 날 내 탓은 없다며 무조건 너희 탓이고 난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추호도 없다. 생활비는 꼬박 보낼 것이며 애비 없이 자란 건 부모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다.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살았다고 눈초리 받지 않게 애들 교육은 내 목까지 잘 가르쳐라. 가끔 애들하고는 짧은 안부라도 묻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볼 날은 애들 졸업식, 입학식, 부모님 장례, 결혼식 등 중요한 일 아니면 없을 것이며 나는 이 집에는 절대 단 한 번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 내 심기를 건드리는 일, 연락 소문이 있을 경우에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 후회할 것이니 절대 조심해라라는 식의 A4 용지 12장에 걸친 일방적인 글을 남긴 채 아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벌어오는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자기 생활비로 쓰겠다며 이미 자동이체를 해놨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혼자 쓴 개인 카드 빚은 100만 원이 넘어가고 대출은 일상이고 어떤 카드는 한도 범위를 벗어나 막혀버린 카드도 있다는 말을 엄마께서 카드 고지서를 받고 속상함에 혼자서 하시는 말씀으로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엄마 카드로 돌려막기도 했고요. 빚은 다 엄마께서 갚으셨습니다. 카드 고지서 날아오면 메모지에 아빠는 이러이러한 곳에 얼마큼 씀 갚아야 할 금액, 얼마식으로 남긴 게 전부였고 일체의 대화라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셨습니다. 말만 꺼냈다 하면 또 싸우게 되니까요. 엄마께서는 그걸 밤새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막해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지금도 집 나가서도 엄마께 문자가 오고 그런답니다. 내가 안 막으면 내가 할인한 내 봉급에서 애들 생활비 보내주고 카드비까지 책임지려면 내 생활비는 물론 애들 생활비에까지 지장이 간다. 내가 일해번 돈으로 어떻게든 막아라라고요.
같이 살던 날에도 당신 개인적으로 쓰던 돈 때문에 저도 동생들도 남들 다 아는 가외학원도 한 번 다니지 못하고 컸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잘 사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고등학교 때야 알았고요. 저는 괜찮지만 그때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제 여동생, 그리고 중학교에 막 입학한 남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건지 이제 방학 되면서 보충 교재도 사야 하고 쓸 때도 많을 텐데 저는 그날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긴 했어도 정말 그동안 우리 가족이 당해온 수모를 생각하면 충분하다 하기도 부족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아빠가 무조건 제 행동만 말했는지 왜 그랬냐고 네가 애비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냐고 다그치시더군요. 엄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냐며 애가 그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 그냥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밖에 안 드세요. 저 그날 그 행동을 보고 애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 상처가 컸으면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는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감정적으로 아빠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단순히 제 입장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적은 글은 사실이며 객관적으로 제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적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이제 2개월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말 차라리 이 생활이 낫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엄마와 동생 둘과 넷이서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그 상처들로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요. 가끔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후회가 밀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빈자리에 따라오는 생각은 차라리 이게 낫다는 것뿐이네요. 아빠는 그 남겨진 편지에 이제 딸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 안 하고 사는 몇 달간 정도 다 뗐다. 저런 애를 딸이라고 키운 애가 한심하다 인연 끊고 살자라는 말도 했고 저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원망스럽네요. 10년 전부터 따로 만나온 여자도 있고 엄마 일부러 경제적 능력 없이 살도록 모든 걸 다 용납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이제 졸업식도 있고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걸 엄마가 평일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동생들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하실지, 집안일은 또 어떻게 하실지 양육당한 대로 양육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나 여동생은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쳐도 어릴 때부터 맞고 자라고 엄마가 맞는 모습, 뭐든지 다혈질로 화내기만 하는 모습, 조곤조곤 타이르는 모습 없이 그런 아빠 보면서 자란 저희 남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지, 정서적으로 지금이라도 괜찮을지, 앞으로 커서 결혼하고 아빠처럼 자식들을 대하지는 않을지 지금 엄마를 비롯해서 저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냥 막막하기만 하네요. 빼먹은 부분이 있어 적습니다. 아빠가 나가던 그날 엄마랑 제가 집에 있는데 대놓고 거실에다가 밖에서 주워온 큰 종이박스 대여섯 개를 갖다 놓고 이 짐 저 짐 진짜 사소한 것들까지 공부용 상자 따위 등 그래서 지금 저희 집 형광등 교체나 옷걸이 옷 같은 거 필요한데도 공구용품이 없어 따로 구입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채고 엄마께 조용히 집 나가려는 거 아니냐 했고 엄마는 그 말에 아빠께 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가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고 짐을 다 싼 후 바깥에 자동차 트렁크에다 짐을 싣고 올라가서는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전 그때 아빠 짐 싸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어폰을 끼고 괜히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감했죠. 나한테 하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내 말 들어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기분인지 묘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
가끔 남동생하고 몇 마디 형식적 말 빼고는요. 그랬더니 A4 용지 몇 장을 꺼내들더니 그걸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자기 할 말만 적어 가지고는 그걸 설교하듯이 읽어내리는 거 뭐라 하는지 들어보긴 하려고 뭐 말해라고만 말했고 이러더라고요. 넌 예전에 아빠한테 무척 다정했어. 근데 넌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엄마가 이간질했는지 둘이서 히히덕거리고 동생들까지 끌어들여서는 여기까지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한테 너 할 말만 하고 나가려고 지금 내 말을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탓이랍니다. 엄마가 이간질을 해서요. 근데 들은 채만 채도 하지도 않고 계속 읽으려고 하자 저는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서 제발 좀 나가라고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랑 대화할 거 아니잖아 나가라고 했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정말 과관입니다. 뭐라고 내가 내랑 지금 대화하려고 이런 줄 아니라며 나가는 순간까지 어이가 없네. 내가 지랑 대화하려는 줄 아네라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고 그 후 3일 정도 지나서 저와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두 동생들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아빠들은 잘 지내냐 아빠가 그렇게 나와버려서 미안하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주고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라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아빠는 동생들에게 땡땡이냐 아빠 나온 거 알지? 그래 엄마랑 연니한테 전해라. 지금 이 시간부터 아빠 심기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알았지 그래라고 했다더군요. 동생들에게 따로따로 전화해서는 이렇게 똑같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엄마도 정말 어이없어 하셨고요. 그게 아빠가 할 말이냐며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댓글입니다. 저도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서 이런 글을 보며 그때의 공포 때문인지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전 지금 21살이고 위로 언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닌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하는 강박증이 있고 저와 동생은 사소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엄마의 상처는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지만 저희 집은 아빠의 바람과 폭력 등으로 인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제가 이렇게 댓글 쓰는 이유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남동생이 걱정된다는 글쓴이의 글 때문입니다. 제 남동생도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맞고 그로 인한 몸의 흉터도 마음의 흉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동생은 가족 중 남자가 한 명이라서 외로움이 클 거예요. 남동생이 10살 조금 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보살펴주세요. 용기 내셔서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곳 전화해서 상담치료 등 해보시고 가족들 모두 상처받은 상태니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만날게요.